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 예. 역사교과서 문제 부분에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관련된 또 하나 문제가 이 연관된 문제입니다만은 친일 인명사전 논란입니다. 예. 친일 인명사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안에 모든 중고등학교에다 배포한다 그랬죠. 예, 근데 예. 반대가 많은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네. 정확한 이제 그 사실관계를 갖다 좀 정리를 하고 얘기할 그래요. 필요가 예. 있는데 사실은 이 친일 인명사전의 배포는 교과서 국정화의 조치 정책과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네. 서울시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그것이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에 맞물린 것인데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됐겠네요. 항상 그렇죠.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친일 인명사전이 배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마음대로 배포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안들은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와 정책적인 어떤 협의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갑자기 즉자적으로 국정교과서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뭐 기껏해야 한 달 좀 넘었잖아요. 네.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12월이었죠.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억 7,550만 원을 증액해서 서울시 내 모든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습 학교에 교재가, 무슨 뭐예요? 그 학습 앞에 교재. 입구에 뭐 이렇게 비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자료들과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 지도를 비치한다거나 뭐 혹은 그 뭐 국어 사전을 비치하는 것과 똑같이 특히나 도서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 중에 하나니까 이것을 갖다 비치하자 이렇게 건의가 됐고 그것이 통과돼서 이 예산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 사용 시한이 올해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내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라고 해서 배포가 되는 것이고 서울 시내 중학교 333곳 또 고등학교 218곳 등 해가지고 551개 학교인데 원래는 이 그 중고교에 배포를 하면서 특목고 같은 경우가 네.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목고나 또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학교의 운영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등록금을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논란들이 있었던 건데 여기까지 포함시키자. 이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차별 두지 말자 하면서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전에 예정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화 논란으로 또 전국이 뜨겁다 보니까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맞선 서울교육청의 과잉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이게 이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국정화 정책에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면 이걸 진행을 시킬 수나 있었겠습니까? 네. 서울시 의회는 어느 한쪽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와 야가 다르게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안이 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가 언제 끝나겠어요? 벌써 작년도 그 9월서부터 예산안 논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1월쯤부터 예산안에 대한 그 심각한 그런 심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돼가지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코스들을 기자들이라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자체는 대단히 좀 왜곡되어 있는 면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 친일 인명 사전은 사실 그 여러 모의 전문가들이 이 친일 인명 사전의 권위를 입증해 주고 있는 소중한 교육 자료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교육 자료에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담은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애초에 편찬했을 때 당시에 세칭 보수 우익이라고 하시는 그 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감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건 다 사료들에 의해서 그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잠시 그 창씨 개명을 해서 네. 뭐 했던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군대에서도 뭐 육사를 나온 이후에 소자 이상 들어가서 일을 했다든가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순사 정도는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경찰에 이제 일정한 고위 관리가 됐다든가 또 무슨 의원들 중에서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일정한 위원장 이상 하면서 특정하게 사료들에 의해서 친일 행위가 입증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신문에 막 열심히 기고를 하셨다든가 뭐 심지어 연설을 갖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든가 자기 돈으로 비행기를 갖다 사라고 헌납했다든가 이런 분들 이런 적극적 친일자들만 가려 뽑은 거라서 지금 4,389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쪽의 인사가 보더라도 야 이건 좀 심했다. 이 정도는 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3,000명 가까이가 살고 있었는데 뭐 무슨 어떤 의원이 주장하시기는 뭐 90%가 노인들은 다 친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제에 가담했던 사람 4,389명만 뽑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로 비치하는 것도 이걸 정치적인 뭐 색깔로 본다면은 글쎄요 그것이 저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료들을 네. 스스로 또 이렇게 다른 뭐 재단이라든가 민간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의회에서 세금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여타의 민간의 그 자료들도 분명히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점자책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점자책 그래요. 같은 경우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왜 정치적으로 자꾸 이 혼돈이 되는 건지 좀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든 곳이 민정문제연구소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과연 이 친일 임명사전 또 민정문제연구소가 검증이 된 곳이냐, 검증된 책이냐. 왜냐하면 이제 학교 현장 일선에 아무리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 학생들의 도서관에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뭐 단체라든가 편향되어 있는 서적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나오기까지가 네. 17년 가까이 걸려서 발간이 된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논란들과 그렇겠죠. 문제 제기와 예.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친일 임명사전이 나와서 그 업적들이 역사학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수 전문가들한테 그 확인이 됐고 그리고 네. 일부 보수단체들이 친일 임명사전에 그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자기의 선조가 여기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을 벌인 분들이 다 있어요. 누구누가 뭐 대표로 누구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윤치호라든가 뭐 또 장명 국무총리도 들어가 있고요. 또 네. 무용가 최승희, 또 음악가 안익태, 홍남파, 또 언론인 장지연 같은 경우는 시일에 방송되고 그 썼던 네. 그런 대표적인 또 민족적인 입장의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후반에 나중에는 변절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변절했던 글들이 다 신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설가 김동인 씨, 이광수 씨,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료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면 졌겠죠. 네. 근데 다 모든 사료가 있고 소송에서 다 나름대로 소송을 통해서도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료를 중시해서 이 사전이 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제 가족들이 예.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명예훼손을, 예.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패소시킨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 예. 검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임명사전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 검증 시도들은 있어 왔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후손이라든가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이 처음에 그리고 또 친일 임명사전 나올 때는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 있지 않았냐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료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개정을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주에서 그렇게 그 혈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들 같은 경우가 나왔고 그 신문들이 또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그 우익 쪽 인사들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법원에서 패소 판정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료에 의해서 네.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은 사람을 친일파로 몬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도 전체 중에서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36년간 일제에 그 침탈을 당했는데 그중에 그 5천 명 정도예요. 예를 들어 나치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나치가 집권했던 시기는요. 기껏해봤자 한 6년 정도예요. 전체가. 그런데 그 시기에 그 했던 그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 뭐 따지면 여러 연수가 있겠지만 심각하게 집권했던 시기는 6, 7년 정도의 나치가 그런 그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전범으로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 그래요. 36년의 기간 동안에 5천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기억을 하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지만 차후에 반민족적 또 반국가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네.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안에서 예. 토론들을 갖다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친일 임명사전은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 그 통과시켜서 예산을 잡았던 거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배포 시기는 좀 늦었네요. 하여튼간에 배포는 하겠죠 올해 안에.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배포소위가 왜 지금 이 시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그게 좀 수도 문제가 있는데 됐지. 네. 사실은 뭐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대부분 11월 달에 많이들 처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11월 달만 되면은 갑작스럽게 뭐 공연들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무슨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부터 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산을 왜 그렇게 몰려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집행이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정치적인 눈으로 봐서는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친일 임명사정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의회 의정백서인데 예. 이거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의정백서 서두에 지방자치개관과 서울특별시 의회의 연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중에 5.16을 얘기하면서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명명이 3차례나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여전히 이걸 그 5.16을 혁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실제로 역사적 검증이 다 끝난 상태에서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네.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문구 수정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문구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구가 굳이 수정되지 않더라고 해도 쿠데타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예. 네. 하여튼 뭐 서울시 이 친명 사전 배포에 따른 반발 또 서울시의 의정백서 논란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친일 임명 사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교육적인 문제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은 육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새 단장하는 등 이 노량진의 여러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컵밥거리의 새 변신이 화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노량진을 자주 좀 들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녹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 스튜디오가 있어갖고 자주 들리는데 네. 최근 가보니까 정말 말끔하게 정돈이 많이 돼 있어요. 변했죠. 육교가 일단 사라졌고 그래요? 그리고 노량진의 9호선과 또 거기 1호선이 만났네.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네. 예전에는 9호선에서 나와서 그 6km 타고 내려가서 네. 1호선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 통로가 이루어지면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명물이었던 이 컵밥 거리가 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옮겨가기 전에는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일단은 네. 거기 길가에 그 상가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노점들은 사실 그런 그 고정 비용을 들이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매출들을 올리고 있는 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고 그럼요. 갈등들이 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요우커들이 노량진 컵밥이 명물이다 이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서울의
군데군데 스토리가 있는 골목들을 찾아다니는 거나 하는 이런 현상으로 관광이 많아진다는 것은 서울을 갖다 새로운 각도에서 본다는 측면에서 좋은 그렇죠. 것인데 네. 문제는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들고 더 장사들도 어렵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당연히 뭐 미관상 안 좋게 그 쓰레기들이 많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략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네.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옮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 점포들도 이렇게 LED 그 조명도 다 달고 간판도 새롭게 만들고 다 가게 특성을 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거리 가게 점포를 만들고 네. 이걸 일종의 이제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래서 잘 적창이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노점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네. 이렇게 노점을 양성화하면서 여기서는 거리를 점용하는 그 점용료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세금도 내게 되고요. 그런 상황으로 세수도 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특화 거리의 탄생을 갖다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하고 그 만나서 토론회도 가지면서 구의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그 사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노점상들의 그 격렬한 반발들이 없잖아요. 지금 노점상과 심각한 그 갈등들을 사는 곳이 서울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구청 같은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 노점상들이 강제적으로 지금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다 철거되게 되면서 지금 아주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거기에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초반에는 이게 언제예요? 벌써 3년 전만 해도 3년 네. 전만 해도 그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극심했고 또 그 단속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단속하는 상인들하고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그랬겠네요. 부딪힘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상생하자. 그래서 서로가 살자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네. 서로가 다 조금씩 양보를 한 거죠. 노점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길목을 좀 떠나서 한 1km 정도 옮겨가서 거기는 이제 유동인구가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옮겨가는 것을 수용을 했고 그 대신 이제 구에서는 제대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해줬고 그쪽에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공동 홍보들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줬고 그러면서 세금이나 또 거기 점용료를 갖다 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유동인구가 많은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상인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높은 월세들에 비해서 충분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앞이 이제 넓어지면서 장사에 도움이 되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되면서 합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대 앞에도 이 그런 노점거리가 생겼는데 예. 이대 앞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청과 노점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네. 강남구, 서대문구 이런 데들이 이제 지금 대표적인데 네.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신촌 기차역에서 이화여대 그 전철역 있는 데까지의 한 500여 미터 정도의 그 길이의 노점 거리가 사실 여기는요, 노점은 제가 대학 다닐 때서부터 있었어요. 오래됐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제 갑자기 또 정비를 하겠다. 갑자기는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정비했다, 다시 또 생겼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네. 그만큼 서로가 좀 양보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노점이 옮겨가서 일정 정도의 양성화를 하면서 장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신촌과 서대문 지역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노량진은 있는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곳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체 그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이대 앞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짧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리고 월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그런 네. 곳이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노점들이 들어왔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신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어디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약간 그야말로 한적한 곳으로 간다면 충정로나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아현동 고가 있는 쪽으로만 내려와도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죠, 노점들이. 네. 이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서울구청장이 아주 대안을 잘 못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철거 위주의 불법 노점 정책이 상생에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갈등을 줄이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갈등을 줄이는 방향은 좀 제대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조금씩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 이제 제대로 돈을 내고 또 살인적인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인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이 네. 노점 상인들이 기업형 노점 상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정말 마지막에 몰려서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네.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것들이 노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인프라들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네. 수도라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노점상들이 위생적으로도 뭔가 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응할 수 있게 되고 세금을 낸다거나 또 점용료를 낸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합법화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게 되는. 그래서 네.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환경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양동 작전을 잘 구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살인적으로 올라가는 임대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대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신촌 같은 경우는요 건물주들이 여러 가지로 반성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임대료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신촌 거리에 그 매기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장사를 못하고 나가는 그런 상인들이 많아지면 건물이 비게 되고 그렇죠. 건물이 비게 되면 거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임대료라고 하는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네.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과 더불어서 구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어떻게 보면 상설적인 테이블 같은 것들이 네. 앞으로 계획들을 갖다 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노량진 그 컵밥거리처럼 예. 구청 단위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대안을 서로 만들고 따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판매들을요. 예. 그죠? 그런 식의 모델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네. 동대문 같은 것도 원래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동대문 노점 쪽에 사실은 구나시에서 거의 어떤 홍보에 대한 그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밀고 내기만 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뭐 번듯한 뭐 그 노점 하나를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그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측면에 새로운 그런 장기적인 안목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상생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